혼자서 결정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다양한 조언을 해드리는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수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두 분의 이야기들 또 의견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듣습니다. 결혼 16년 차 남자입니다. 저는 아내의 의심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모임이 있거나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아내는 어김없이 밤 9시쯤 전화를 합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만 마시고 들어와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모임 중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 이제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친구 또 와이프 전화 받으러 나가는구만. 이렇게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은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창피해서 집에 들어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에 좀 늦거나 또 모임이 있거나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늦지 않거나 모임 없이 집에 일찍 들어가면 우리 집은 평온합니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도 안 지릅니다. 그런데 제가 늦거나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내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들은 그런 날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자기들한테 꼬투리를 잡고 심하면 매도든다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제가 늦는 날이면 사사건건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한마디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제 휴대폰과 이메일 비밀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난리가 나니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온 이메일도 수시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창회 갔을 때 여자 동창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자 동창에게 동창회 끝나고 오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다. 10년 만에 만났는데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 이렇게 의례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건데 왜 동창에게 집적되냐, 무슨 사이냐, 얼마나 만났느냐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싸우다가 아내의 뺨을 때렸고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냉전 중입니다. 어릴 때 장인어른이 심하게 바람을 피웠고 불행한 결혼생활 끝에 장모님이 4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사 때문인지 아내는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지금까지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에 너무 갑갑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방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아내가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무개 팀장 출장 간 거 맞느냐고 확인까지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심각한 의부증 아닌가요? 이제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의부증 이야기도 나왔고, 지금 이 아내분이 남편을 향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분명히, 비정상적이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죠?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미칠 것 같다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는데 이게 참 제일 고약한 경우인데요. 네네. 이게 나아지질 않거든요. 나아진다는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네. 진짜 심각하게 정말 느껴지네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자녀들도 고통스럽고 중간에. 네. 여러 가지를 좀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런 거 하면 저는 이 아내분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까. 이러고 있을 때라는 생각도 또 들고 온 가족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남편한테 의심할 만한 무슨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신랑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 그래도 의심할 만한 걸 마누라가 봤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일 수도 있잖아요, 여자가. 치료를 해보고 나서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고 좀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나 어디? 그렇잖아. 우리도 살아보면서 인생에
근데 나도 우리들도 모임하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남편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자기가 해야지. 치료를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일단은 이제 어떤 방법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울증 치료를 좀 해보고 부인 되신 분이 밖에 가서 사회활동을 하시면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 덜 할 수도 있죠. 활동을 하면은. 그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일을 하는 순간에는 잊고 살잖아요. 그러면 덜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바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이혼해서 막 따로따로 살지 뭐. 귀찮게 평생 그렇게 하고 늙어서 고생하고 살아. 평생을 그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니까 늙을 때까지. 어차피 계속 그렇게 갈 바에 이혼하는 게 낫지 뭘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는 거는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그 정없는 상태로 그냥 살아야지 뭐. 생활비만 갖다 주면 그냥 살아야지 뭐. 남편이 원인의 제공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서 제3자에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그걸 좀 이렇게 현명하고 지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양측의 어떤 의견을 다 이렇게 놓고 서로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문제점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쌍방과실인데 분명히 또다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만약 이혼해서 또 다른 사람 만나도 자기 어떤 하나의 어떤 이렇게 허물을 보지 못하면 있잖아요. 또 다시 있잖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생될 거예요. 네. 일단은 뭐 시민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체 그림을 모르니까 남편분이 보내신 사연만 보다 보니까 남편분이 어떤 이런 그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어쨌든 나왔고요. 그것도 또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네.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의부증이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뭐 의부증이라고 진단을 내려면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죠. 네. 사연으로 보면 다분히 뭐 의부증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아내가 아버지가 너무 바람을 피우고 그 여파로 인해서 어머님이 상당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자 동창하고 만나서 문자 정도 보낸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그 외의 일도 혹시 가중해서 계기를 만드는 건 아닌가. 굳이 이제 의부증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일종의 망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네. 너무나 반듯하게 하는데 그 부분만.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네네. 믿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망상장애에 걸린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더 끊임없이 우리 뭐가 더 남편이 있을 바람을 것이다. 피웠을 거라는 증거를 이제 자꾸 찾으니까 미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그죠? 심지어는 뭐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뭐 의사한테 이제 가끔 뭐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그 의사도 망상 속에 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남편이 만약 여자 의사하고 치료를 받으면 그 여자 의사하고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 참으로 정신질환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사례라고 정신과 의사들도 얘기를 하니까요. 예. 참 힘드시겠네요. 힘든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에 그 남자 시민이 이제 네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한쪽 얘기만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인 제공을 혹시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하나. 그리고 이분이 사연을 보내신 거를 내용의 바탕에서 또 하나 이렇게 네네. 이제 보면 우선은 이분 사연으로 보면 아주 명확한 이제 정말 망상장애, 예, 의부증 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어린 시절에 원인은 이제 거기서 찾으셨거든요. 이거는 네네. 어린 시절에 장인어른이 심하게 바람피웠고 더군다나 엄마가 그거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깊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사실은 치유를 좀 하고 가면 좋은데 뭐 아동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해서 이성 관계에 대해서 네. 이미 왜곡이 됐잖아요. 네네. 남자들은 다 그럴 것이다라는 안경을 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경이에요. 아예. 네네.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 색깔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다 그렇게 보이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 아내의 심리적인 부분의 가장 큰 건 이제 불안감이거든요. 사실 남편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다른 여자 만날지도 모른다, 나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 보면
의심을 위한 의심이고요. 네. 그리고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 이래요. 그분들. 믿기 위해 의심한다. 예, 나는 너를 믿고 싶어. 아하.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더 무서운 얘기. 무척 무서운데요, 그거?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진실이 밝혀도 사실관계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또 여성 어떤 시민은 일을 가지세요. 일 갖는 시간에 괜찮잖아요 얘기했는데 일 네. 못 가져요. 불안해가지고요. 그 시간에 남편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불안한데 어떻게 일을 갖습니까? 집중할 네. 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연으로 보면 정말 이런 치유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네네.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사연 속에서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부증, 의처증 이런 그 증상에 가닿는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뭐 예를 들면 편집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원가족, 결혼하기 전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네.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도 있어요. 사실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하도 이제 성이 개방이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매스컴에서 뭐 또 얘기를 그리고 불안을 조성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있고요. 뭐 피임 방법도 발달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딱히 한 가지 이유만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복합적인 이유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이제 자존감이 낮죠. 예.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배우자에 대해서 나는 본인이 당당하거나 자신감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만나 거 뭐 좀 당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눈치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의존적인 거죠. 아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러니까 불안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사람과의 이 파탄이 됐을 때 자기는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이 좀 많이 네.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라도 평상시 자기 일상생활이 잘 돌아갈 때는 그 증상이 조금 호전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고 네. 질투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다분히 보면 그죠? 질환으로 보여요, 질병으로.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를 또 잘 안 받거든요.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죠. 더더군다나 이게 내가 이런 말 그대로 병이 있다. 네. 내가 그래서 정신과를 가야 될 내가 미친 사람이란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더욱더 거부할 안 믿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거죠. 그걸 안 믿죠. 왜냐하면 네. 배우자하고 이미 여기 전문가하고 둘이 또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몰아가고 거짓말로 있다. 예, 몰아가고 있다고 또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 하나 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과거의 배우자 신뢰를 잃은 혹시 사건 같은 게 있는가. 네네네.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사실은 조금 의심을 했어요. 이제 저 네. 나름대로는. 네네. 어떤 연애 기간이라든지 결혼 기간에 좀 신뢰를 깬 뭐 다른 이성 파트너하고 좀 친밀한 관계를 목격을 했다든지 문자 메시지 받다든지 이런 네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그냥 일상적인 아까 여자 동창회 가가지고 여자 동창하고 의례적인 문자 이 정도를 했는데도 아내는 나를 의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의 기준은 이거라고 봐요. 이제 좀 아내의 불안감이에요. 이제 목적이 네. 아내의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할 수 있는가인데 그거를 조금 도와주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있고 본인이 이 친밀감 네. 남편이 나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속에서 약간의 이제 안심이 되면서 좀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의심을 받다 보면 그게 또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의심받아 봐요. 그럼 비참하거든요, 그것도. 네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안 없어요. 하게 되죠. 잘. 예. 사이가 미우니까. 자꾸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남편분은 지금 뭐 이혼을 수십 번을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혼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이제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이들한테까지
뭐 체벌을 하고 또 그리고 못 살게 굴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연으로 보면 뭐 100번 이혼하고 싶으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혼 사유도 되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혼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고민이죠. 네네. 이혼만 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의 관계가 계속 연결이 돼서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엄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혼부터 생각하기 전에 실마리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 네네. 제가 사연 보내주신 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내하고 나하고 누가 힘들까? 근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내가 미칠 것 같고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딱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아내는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지금 바람 피고 네.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40대에서 죽었는데 그죠? 그거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렇게 믿으니까 그만큼의 불안감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저러고 의미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힘든 거죠. 그걸 이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실마리를 푸셔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또 그 얘기가.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아내가 잘 듣지 않을 거예요. 네. 아내가 혹시 따르거나 말을 좀 듣는 사람 중에서 남편하고 똑같이 네가 얼마나 힘드냐.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죠?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의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주선하실 필요가 있죠. 네. 이거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고 질병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네.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 아내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불행했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아내. 이제는 좀 치유적인 관점으로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우리가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가족 중에 특히 이제 배우자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네. 네가 아프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이래서 헤어지진 않잖아요. 돌보잖아요. 그렇죠. 예. 안쓰럽다. 이래서 이제 그 차원으로 이제 좀 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아내는 저는 굉장히 미성숙한,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성숙한 부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멈춰 있다라고 뿐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은 성장했지만 네네. 어린 시절에 지금 보면 남편이 안 들어오면 막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똑같이 애들한테도 막 애들한테도 매질하고 예. 그리고 남편만 오면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남편 맞아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 아이의 그 상처받은 그 지점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뿐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돌봐주면서 좀 아내의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할까에 돼서 모임이 있거나 회식이 있으면 자기야 내가 오늘 뭐 9시까지는 꼭 들어올 거야. 그리고 9시 전에 꼭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9시가 됐는데 조금 늦으면 10분 전에 전화 걸어서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고 지금 조금 얘기가 길어져서 한 2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남편분이 너무 힘들어요. 이것마저도 다 떠안고서는 지금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해야 되는 치유자 역할까지 그래서 하시라라고 얘기하기에 단계가 필요한 거죠. 단계가. 아내부터 일단 먼저 좀 돌보시고 나도 못 견디잖아요. 네.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만의 돌파구도 좀 만드시고 네. 아내는 사실 상처받은 어른아이입니다. 40대 여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좀 객관적으로 엄마의 어떤 그런 질병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시키면 아이들도 조금 좀 나아지겠죠. 네. 뭐 여러모로 좀 남편분께서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셔야지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예, 기운 내시길 바라겠고요. 좀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함께 의부증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부증에 힘들어하고 계신 남편분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